안녕하십니까, 문광입니다. 화도의 바다 선문염송,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가장 어렵다고 하는 공안들, 1700 공안 가운데 가장 어렵다고 하는 공안들인 향상구 공안들을 이제 시작하는 첫 시간인데요. 여인 출정화라고 하는 이런 공안이 있습니다. 이 공안은 부처님 당시에 한 여인이 선정에 들어있는 그 상황을 놓고 이제 공안이 펼쳐지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보았던 공안은 1700 공안 가운데에서도 그다지 어려운 공안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되는 공안이고, 이제는 좀 더 깊은 선정이 필요한 더 어려운 공안들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냥 공안만 딱 하면 간단하게 얘기하고 끝나면 되지만, 우리가 지금 이번에 보고 있는 선문염송 요칙은 그 공안들에 대해서 역대의 조사 스님들이 어떤 송을 짓고 그걸 활용해서 법상에서 어떻게 다시 염을 해서 화두를 다시 거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보는 거, 그리고 좀 더 우리 BTN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더 높은 수준에서 공부하는 선오록을 보는 방법까지 한문 문장을 보면서 한자를 하나하나 보면서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내용들이 많을 겁니다. 이 여인 출정화 공안은 굉장히 유명한 공안이고 여기에 대한 염송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이지만 여인 출정화의 본칙 오늘 얘기를 잘 들으셔야 그 뒤에 있는 염송이 이어지니까 잘 보셔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향상구 공안 여인 출정화의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존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그 공안 가운데서도 지난 시간에는 부처님이 도설천궁에서 이 세상에 오신 것부터 시작했다면, 이제는 스님이 부처님이 아직 스님들 나오기 전에 부처님의 관련된 공안입니다. 부처님 공안인데 여기에 이제 큰 화두가 있는 거죠. 세존이 이게 인알린자가 나왔어요.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수가 지재불집처한데 치재불 각환 본처하고 유유일려하야 금피 불자하야 입어 삼매언을 문수가 내 백불하되 운하차녀는 득근 불자언을 이하 부득이니꼬 한데 불고문수하시되, 이렇게 됐어요. 문장이 쉽지 않습니다. 이제 한문 공부하는 느낌이 좀 드실 텐데 이 어록 보는 방법을 좀 보시자는 거예요. 지난번에 설명했을 때 인알린자가 나오면 이렇게 있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했을 때 조주선사가 말이죠. 우리 방아착 할 때 한번 이거 본 적이 있어요. 인승문한데 이렇게 돼 있었어요. 어떤 스님이 무엇이라고 물은 것으로 인하여 다시 사운하되, 이렇게 돼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 앞에 어떤 스님이 어떠한 질문을 한 것으로 인하여서 여기에 사가 말하되, 이런 거 조주선사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주인공이 되는 조주 스님을 앞으로 내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조주인 하는 그 문장을, 말을 빼버려도 가능하죠. 어떤 스님이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여기에 조주선사운 해도 된단 말이죠. 그러나 맨 앞에 여기는 조주 스님과 관련된 공안이고 주인공이 되는 그 법을 설하는 분이 조주 스님이라고 하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맨 앞으로 빼니까 누구누구가 질문한 것으로 인하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들어갔다 이 말이죠. 여기는 세존이 이렇게 됐습니다. 서가 세존이 어떠한 일로 인하여, 이렇게 많은 일로 인하여, 여기에 다시 뭐냐면 불고문수하되 이렇게 됐습니다. 부처님이 다시 문수에게 고하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앞에 내용이 굉장히 긴 내용들이 다 달려 있는 것이죠. 자, 한번 문장 보실까요? 어떠한 연유로 인해서 부처님이 문수보살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세존이 인하야 뭐 이렇게 안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번역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어떤 번역본에는 아예 그냥 세존께서 뭐 인하여 다 빼버리고 그냥 문수보살이 이렇게 그냥 바로 해석을 해버린 곳도 있었고, 어떤 데는 세존께서는 해놓고 그냥 쉼표 찍어놓고 그다음 문장을 쭉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 번역이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번역에다가 저 앞에 뒷문장이 너무 기니까 저렇게 세존께서 이와 같은 인연이 있었으니 라고 해놓고 뒤에 말을 붙여 넣은 것입니다. 문수보살이 재불집처에 이르렀는데 어떤 큰 법회가 있어가지고 모든 부처님이 다 모이셨다 이 말이죠. 모든 부처님이 다 모이셨는데 이르렀는데 문수보살님이 좀 늦게 도착하셨는가 봐요. 재불 각환 본처, 거기에 모든 부처님이 환지 본처라 그러잖아요. 법회에 오셨다가 각각 본인의 본처로 돌아가셨다. 돌아가신 것에 당도함에, 그게 이제 이르렀다. 이르를 치자가 되겠죠. 부처님이 모든 부처님이 모이셨다가 법회를 마치시고 문수보살이 도착해 보니까 다른 부처님은 다 지금 자리를 비우셨고, 유유일려하여 오직 한 여인이 있어서 금피불자하여 저 부처님 자리 근처에서 부처님의 법문하시는 자리 그 근처에서 입어 삼매언을 삼매에 들어있거늘. 법회가 끝이 났는데요. 다른 부처님들도 다 환지본처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셨고 법회에 모이셨던 모든 분들이 자리를 돌아갔어요. 그래서 문수보살님이 늦게 도착해서 와봤는데 한 여인이 부처님 법자 근처에서 앉아서 선정에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회가 끝난지 몰랐어요. 그냥 이 여인은 선정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문수가 내백불하되 부처님에게 백은 아래엘 백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말하다는 게 백화. 지난번에 백화문 할 때 백이고, 우리 예전에는 그런 말 많이 썼습니다. 뭐 공사장 주인 백 이렇게 아래엘 백 이렇게 씁니다. 부처님에게 아뢰했단 말이죠. 문수보살님이 부처님에게 아뢰했습니다. 운하 차녀는 어떻게 이 여인은 득근 불자언을 부처님 자리 가까운 데를 얻었거늘, 부처님 가까운 데 자리를 얻었거늘. 이제 그렇게 여기서 부처님 자리에 가까이 했다라고 하는 건 이제 선정의 근거를 말하는 거죠. 부처님의 경지처럼 그런 선정에 들었거늘 이하부득이니고 한데, 여기 이제 어조사 이자는 순접이 되기도 하고 역접이 되기도 합니다. and의 뜻도 되고 but의 뜻도 되지요. 여기는 but의 뜻이죠. 어떻게 그 여인은 부처님 자리 근처의 자리를 얻었거늘, 부처님, 여기에 참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부처님 근처 자리를 얻었다는 것은 부처님과 같은 저렇게 깊은 삼매에 들었다라고 하는 것도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얻지 못하네 있고, 저는 저 정도가 되지 못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문수보살이 이와 같이 해서 이런 상황이 돼서 부처님에게 말씀하신 내용까지가 꺽쇠에 묶어놓은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문수보살이 말씀하신 내용이, 여기에서 주인공은 문수보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존이 이러한 일을 당하여 하는 게, 세존이 인하야라고 하는 게 앞에 붙어 있는 겁니다. 문장이. 그렇게 된 거에서 다시금 이제 조주선사가 인하여 또 사운하되 하듯이 세존이 이러이러한 일로 인하여 불고하되, 부처님이 문수에게 고하되 이렇게 된 것이죠. 이 문형을 이해하시겠죠? 앞으로 모든 어록이나 이 선문염송에는 특히 이날림자를 써서 맨 앞에 있는 주인공이 되시는 불보살님들, 부처님, 이제 그 조사스님들을 앞으로 내기 위해서 이런 문형을 썼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부처님이 문수보살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는 당각 차녀하야 영종 삼매기하야 여자 문지하라 하야, 그대가 너였자 그대가 바로 이 여인을 깨워서 이 여인을, 선정에 들은 여인을 깨워서 영종 뭐뭐 하여금이에요. 그녀로 하여금
종은 몸으로부터 삼매로부터 일어나게 시켜서 이 뜻이죠. 사역이니까 네가 직접 그 여인을 깨워가지고 삼매로부터 일어나게 해서 여자 문지해라. 그대가 스스로 그녀에게 물어보아라. 어찌 그렇게 됐는지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선정에 들어있는 여인을 깨워서 네가 직접 물어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문수보살이 문수가 요여 삼잡하고 명지이라 하며 혹은 사마라 그랬어요. 문수보살이 여인 주변을, 요라고 하는 건 주변을입니다. 그 주변을 도는 거예요. 삼잡이라고 하는 건 잡이라고 하는 것도 빙글빙글 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전에 보시면 우요 삼잡했다. 오른쪽으로 부처님을 세 바퀴 이렇게 돌았다. 우리 탑돌이 할 때 탑에 부처님의 사리를 모셔놨으니까 부처님에게 하는 예법 그대로 우요 삼잡하죠. 이렇게 오른쪽으로 세 번 이렇게 돌아요. 위요 삼잡한다. 그래가지고 그 주변 범위할 때 위자입니다. 그 주변을 세 바퀴 돈다 할 때 위요 삼잡, 우요 삼잡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요여 삼잡하고 그 여인의 주변을 세 바퀴 이렇게 돌았어요. 선정에 들어있으니까 나름대로 문수보살이 그래도 얘를 표한 겁니다. 그러고서 명지이라 손가락으로 소리를 내는 것을 한번 내렸다. 손가락으로 소리를 내는 거 한번 내렸다. 이게 탄지한 거예요. 탄지. 손가락으로 이렇게 탄지한다. 여러분 탄지는 화엄경에 입법계품에 그 선제동자가 미륵에게 갔을 때 미륵이 탄지하죠. 미륵이 탄지합니다. 미륵이 탄지를 딱 하니까 그 비로자나 장엄강 누국이 활짝 열려요. 그래가지고 부처님 세계가 다 보여요. 그러니까 선제동자가 그동안 깨달은 내용들이 전부 다 그 비로자나 장엄강 누각에 불망념지 해탈문에 싹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이제 지금까지 묘각이 올 때까지 깨달은 내용들이 그대로 다 나오는데 거기에도 대고 갑자기 부처님이 또 미륵이 탄지를 딱 한번 하니까 그 앞에 공부했던 게 싹 사라졌다. 이게 이제 화엄에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그게 이제 탄지가 위신력이 아니고 법이 본래 그러하다. 법자 본연이라 법이 본래 그러하다. 이렇게 통현 스님이 그 통현 장자가 주석을 달았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손가락으로 탄지한다라고 했을 때 세상에 없던 법이 보이고 그다음에 다시 법이 사라지게 만들었던 우린 그런 그 메타포를 여기서 기억하고 있는데 문수보살이 여인을 세 바퀴 이렇게 돌고 난 다음에 탄지를 했어요. 탄지를 딱 해서 깨우게 하는데 혹은 사마라 세 번 했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어요. 여기 이렇게 세 번을 했다라는 말도 있고 다른 판본에는 한 번 탄지했다는 말도 있고 세 번을 했다라는 말이 혹은 사마라 이렇게 돼 있는 건 이 말의 뉘앙스를 찾아야 됩니다. 뒤에 망명보살은 한 번만 탄지해서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문수보살이 한 번을 했는지 세 번을 했는지 여러 번을 했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됐다는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혹은 사마라 이런 표현을 써놓은 겁니다. 문수보살이 이제 그 탄지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안 됐던 모양이라. 그다음에 이어 내 탁지 범천하야. 그래서 이어서 이에 내자는 이에 해도 되고 이어서 해도 됩니다. 너라는 뜻으로 쓰기도 하고 저게 어조사가 많이 쓰이죠. 탁지 범천했다 그랬습니다. 범천에 어떤 그 판본에는 이게 탁이라고 하는 게 밀탁이거든요. 밀다 할 때 탁인데 여인을 범천에까지 밀어 올렸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여인을 범천에까지 올리는 것이 아니고 탁지 범천은 본인이 범천까지 올라가서 이르는 겁니다. 여러분 범천은 어떤 하늘입니까? 색계천이에요. 색계천. 색계천은 선정천이에요. 그러니까 문수보살이 선정에 드셔서 범천 하늘에 오를 수 있을 만한 선정에까지 올라갔다. 선정에 드셨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탁지범천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색계 선정에까지 들어가서 진기 실력이 불능출이라 그랬습니다. 그 기자는 문수보살이겠죠. 문수보살의 실력을 다하여도 어조사 있자는 그러나 이죠. but 불능출이라. 출정, 선정에서 나오게 할 수가 없었다. 처음에 세 바퀴 돌고 탄지하고 범천의 선정에 들어가지고 온갖 문수 지혜를 다 발휘해서 위실력과 능력을 총동원해서 법력을 총동원해서
여인을 선정해서 나오게 하려고 그랬는데도 선정해서 나오게 할 수 없었다. 그걸 떡 보고 계시던 세존께서 말씀하시되 세존은 하시되 가사 백천문수라도 역출차녀정 부득이니와 가사 가령 설사 백천문수 너 하나 말고 문수가 백천문수가 와도 역시 이 여인을 정해서 선정해서 나오게 하는 것이 부득이다. 못할 것이다. 할 수 없으리니 하방에 과 42 항하사 국토하야 유 망명보살하니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 그 세계보다 저 밑에 있는 세계에 42 항하사 국토를 지나서 망명보살이 있으니 망명보살이라는 보살이 있어요. 이 보살은 초집보살이래요. 십지보살 가운데 초집보살. 팔지나 십지가 아닌 초집보살밖에 안 되는데 저 땅 밑에 저 아래 세계로 내려가서 여기 하방이라고 하는 뉘앙스는요. 훨씬 못한 세계라는 뉘앙스를 주는 거죠. 42 항하사 국토까지 저 밑에까지 내려가서 망명보살이 있어요. 근데 능출차정하리라 한데 능히 이 선정에서 그 여인을 나오게 할 수 있다라고 그래 말씀하시니 수유에 잠깐 사이에 망명대사가 종지용출하야. 이게 망명대사할 때 이 대사는 여러분 덕이 있는 사람을 대사라고 하지만 우리 불교에서는 보살의 다른 번역이 대사입니다. 보살을 대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망명보살이 땅으로부터 저 밑에 하방에 있는 42 항하사 국토를 지나 있는 그 땅에서부터 튀어서 올라왔어요. 수요에 잠깐 사이에 그 얘기가 있자마자 그냥 저 밑은 깊고 깊은 하방색에서 튀어 올라왔단 말이죠. 그래서 장례세존을 바로 부처님에게 예를 다 바쳐 올리는 거죠. 다 절을 했겠죠. 아니 세존이 칙령 출정하신데 칙령 우리가 명령 내리는 걸 뭐 천자의 칙령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저 여인을 선정해 나오게 해라 이렇게 딱 명령을 내리신데 망명이 명지라 하니 딱 한 번 뭐 이렇게 우요 삼잡이니 뭐 범천에 올라가는 선정에 오르니 그런 게 없고요. 그냥 손으로 탄지 한번 딱 하니까 여수 출정이라 그 여인이 드디어 선정해서 나오셨더라. 유본에 대동소이라 어떤 판본에 어떤 판본이 있는데 해도 되는데 이럴 때는 유본 할 때는 어떤이라고 번역하시면 좋죠. 어떤 판본에 대동소이라 우리가 쓰는 말입니다. 크게 같고 조금 달랐다. 내용들이 조금 다르게 설명되어 있는 게 있지만 대체적으로 비슷하더라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제 본칙입니다. 여기에 화두에 의심 나는 화두는 간화서는 화두가 생명이고 의심이 생명입니다. 의심이 깊으면 깊을수록 선정에 들은 게 깊어지고 의심이 깊을수록 크게 깨치고 의심이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여기 이제 의심처가 무엇입니까? 지혜 제일이라고 하는 문수보살이 아무리 탄지를 하고 선정에 들어도 이 여인을 선정해서 나오게 할 수 없었는데 어째서 망명 초집보살이 땅에서 솟아올라와서 이 여인에게 손가락 한번 탄지를 했더니 여인이 선정에 들어와서 나왔다. 자, 여기에 이제 등장인물이 네 분입니다. 부처님과 문수보살과 망명보살과 이 선정에 든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화두공안을 여인 출정화, 여인이 선정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름이 망명대사라고 하는 분의 이름이 참 재미있습니다. 망명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게 이제 그물망 밑에 요게 망자를 써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없을 무자하고도 같이 쓸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게 망명보살이 뭡니까? 무명보살이 돼버리죠. 무명보살이 돼요. 이것은 이름 자체가 굉장히 재미난 메타포가 있는 것입니다. 자, 무명보살이 나와가지고 손가락 한번 탄지해서 깊고 깊은 선정에 들어있는 여인을 바로 깨어냈다. 자, 어째서 최고의 지혜를 갖춘 문수보살은 그 여인을 선정에 나오게 할 수 없었는데 망명 초집보살이
어찌 이렇게 쉽게 선정해서 나오게 했느냐. 이게 화두의 핵심이죠. 바로 다른 스님들, 큰 스님들이 뭐라고 했나 거 보겠습니다. 천의회 선사가 송하되 문수는 탁상 범천하고 망명은 경경타한지라 여자와 황면 구담은 간타 일도 일기로다 이랬습니다. 앞에서 탁지 범천하고 했는데 여기서는 말을 바꿨습니다. 탁상 범천하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수는 범천에까지 튀어 올라갔다는 윗상자를 써놨잖아요. 본인이 올라갔다는 뜻이에요. 문수는 위로 범천에까지 올라갔다예요. 그만큼 고생 많이 했다는 뜻이에요. 고생을 많이 했다. 그런데 망명은 경경탄지라 가볍게 그냥 손가락 한번 튕겼다. 문수보살이 범천에 오른 것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한 것인데 망명보살은 굉장히 쉽게 손가락 한번 튕겼구나. 여자와 이제 요거는 여러분도 요것도 송인데 글자가 6글자씩 되어 있는 6원시입니다. 맞죠? 5원시, 7원시가 근체시인데 6원도 많이 썼습니다. 그 이전에 당나라 이전에 한나라든지 위진남북조 시대는 사륙변려문이라 그래서 4글자, 6글자씩 문장을 많이 쓰는 시를 많이 썼어요. 우리 그 증도가에 보면 6글자가 제법 나오죠. 6글자로 시를 짓는 법도 있지요. 요거는 6글자로 된 시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운자가 탄지할 때 손가락 지자하고 맨 마지막에 일어날 기자가 운자가 딱 맞춰놨죠. 2번째, 4번째 마지막 구가 운자가 되겠습니다. 문수보살은 범천에까지 올랐으나 망명은 가볍게 손가락을 튕겼느니라. 여자와 황면구담 재밌습니다. 부처님을 저렇게 표현해. 얼굴 누런 고타마, 고타마 시탈타. 범어로는 가오타마라 그러고 팔리어로는 이제 고타마라고 그러는데 고타마를 구담이라고 한문으로 표기할 때 구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처님 이러지 안 하고 옛날 송명 불러버렸어요. 송명. 스님 법명 안 부르고 송명 부르듯이 얼굴 누른 고타마, 여자와 고타마가 얼굴 누른 고타마가 이제 황면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저기 부처님 나라 카필라국이라고 하는 게 이제 노란색이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다 그러죠. 그래서 얼굴 노란 고타마는 간타 일도일기라 저들이 한 번 넘어지고 한 번 일어나는 걸 보고 있네 이랬어요. 이제 문수와 망명이 저들이겠죠. 그리고 이걸 보고 있네 하는 건 여인과 부처님입니다. 한 명은 자빠지고 한 명은 일어나는 걸 보고 있네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당연히 문수가 자빠지고 망명이 일어났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겠죠. 선이 그렇게 되면 재미가 없습니다. 여기 이 말에도 낙처가 다른 데 있다. 쉽지 않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게 내용이 이제 앞에 좀 구성을 아시겠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도솔했을 때 첫 구절에 있는 송은 첫 번째 송은 앞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는 내용이 그대로 이어지는 송들이 맨 앞에 나왔잖아요. 이것도 그냥 앞에 있는 내용을 거의 그냥 가지고 와서 서술하듯이 해놓고 뒤에 한 문장만 딱 본인이 생각을 갖다 붙여놨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점점 이제 송이 넘어갈수록 이제 깊어집니다. 장산천이 송하되 장산천이라는 스님은 어떻게 송을 했느냐, 어떻게 시를 지어놨느냐 한번 봅시다. 천안이 막변내유라 고자는 시하산매오 문수 창력 수다나 여자 수사 역쇠로다. 요거는 쇠로 읽어야 됩니다. 깊을 쇠자라 그래요. 망명 관례를 유수지요 우가 춘산 여발대로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여전히 6글자의 시가 됐지요. 6글자의 시가 됐죠. 여기에 삼매할 때 매자, 그 다음에 여자가 수사 역쇠로다 했을 때 깊을 쇠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발대할 때 대자, 이게 다 운자가 되는 겁니다. 6원시로 운자를 다 맞춰 써놨습니다. 이게 쇠로 읽는 것도 쇠라고 하는 것이 죽일 살자로 읽지 않는 것도 이게 이제 가만히 보고 있으면 운자를 보면서
딱 좀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이죠. 쇠라고 하는 것이 우리 책에 보시면 뭐 지우다, 감하다라는 뜻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덜다 이럴 때 쇠를 쓰죠. 근데 심하다라고 하는 정도가 지나치다라고 할 때도 발음이 쇠자입니다. 여기서는 깊을 심자하고 같은 의미지요. 그래서 장산천이 송하되 천안이 천 개의 눈이 그 유래를 거꾸로 썼죠. 레유라고. 유래를 알지 못한다. 유래를 분별하지 못하니 천 개의 눈은 우리가 많이 아시는 관세음 보살의 천수천안. 손이 천 개요, 눈이 천 개다. 그러니까 천 개의 눈이 유래를 알지 못하니 고자 홀로 앉아 있는 것이 시하삼매요. 이건 무슨 삼매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기에서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 여긴 천안이라고 하는 건 문수보살을 빗댄 말입니다. 천 개의 눈이 있을 만한 그런 지혜의 보살인 문수보살이 그 유래를 알지 못해. 이 여인의 선정을 도무지 알지 못했는데 외롭게 앉아있는 거는 여인이겠죠. 그 여인은 도대체 이 무슨 산매냐. 문수도 알지 못하는 산매는 이 무슨 산매냐. 문수가 창력 수다나 힘을 붙였다. 힘을 들인 것이 비록 많을 힘을 들였으나 여자는 수사역세로다. 삿된 것을 따른 것이 또한 심했구나. 여기도 이제 삿된 것을 따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선정에 잘 들었다 또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삿된 것을 따른 것이 역시 또 심했구나. 도대체 무슨 삿됨을 부린 거야. 문수가 선정에 나오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된 게 도대체 무슨 선정에 들었던 거야. 이런 표현을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망명관려를 누가 알겠냐. 이게 누가 알겠느냐. 관려라고 하는 건 이게 빗장관자 관입니다. 앞으로 관려자, 아드자자 써서 관려자 이렇게 많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딱 표현에 제일 알기 쉬운 거는 옛날 우리 한옥집이나 궁궐 같은 데 이렇게 가보면 문을 이렇게 열고 닫을 때 딱 닫아서 앞에 문빗장을 딱 걸지 않습니까? 이게 빗장관입니다. 빗장관. 그래서 관려자 이런 표현 나오면 우리 선에서는 불교의 핵심되는 내용, 종지 그런 뜻으로 이제 쓰면 되겠습니다. 요체, 핵심 뭐 이렇게 알기 어려운 그 내용들의 핵심, 망명의 핵심, 요체는 빗장은 누가 알겠느냐. 도대체 망명이 가지고 있는 이 빗장은 어떤 거냐 이 말입니다. 도대체 망명은 무엇을 한 거지? 이런 표현을 해놓으신 거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참 이 선에서 이렇게 실컷 이렇게 얘기해놓고 마지막 말들이 이렇게 한마디 해놓은 시적인 표현들이 멋있죠. 우가춘산이에요. 비가 지나간 봄 동산은 여 발대로다. 뿌리는 겁니다. 뿌리는 발자입니다. 대라고 하는 거는요. 이게 어떤 대냐 하면은 이제 이게 밑에 검을 흑자가 있으니까 검다는 느낌은 있으실 텐데 요거는 어떤 거냐. 예전에도 여인들이 화장을 했던 모양입니다. 이게 눈썹을 그리는데 눈썹을 좀 검게 칠해주는 그게 이제 눈썹 그렸던 그 눈썹 먹이래요. 이렇게 그게 됩니다. 말하자면 어떻습니까? 약간 흐릿한 눈썹을 진하게 색깔을 촥 이렇게 나오게 하는 그 눈썹 화장하듯이 그게 이제 대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떤 뜻이냐? 봄에 이제 새싹이 나오고 새순이 나와가지고 한참 이제 푸르름이 더해 가려고 할 때 비가 한번 싹 오고 나서 깔끔하게 세상이 맑아지고 난 다음의 모습이 마치 흐릿한 풍경에 눈썹으로 색을 한번 싹 더 진하게 칠해 놓은 것처럼 그렇게 뿌려 놓은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검불은 물감 뿌린 듯하네. 이게 지금 무슨 소리냐 이 마지막에 이 말이. 망명보살의 핵심을 누가 알겠나. 비 오고 난 다음에 온 세상이 명확해졌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또 답은 해주지 않았는데 벌써 여기에 보면 눈을 뜨고 보면 너무나 분명한 소식이 있다. 이런 얘기를 이와 같이 해놨습니다. 여기를 볼 것 같으면 문수보살은 1000개의 눈을 가지고 있고 온갖 힘을 다 썼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산매인지 망명보살은 어떤 요체를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여인은 또 무슨 삿된 이런
그런 것을 또 따랐는지 참 알 수 없다 이렇게 해놓지 않고 맨 마지막에는 모르겠다 해놓고 말이죠. 누가 알리오 해놓고는 봄산에 비 오고 난 다음에 맑고 깨끗하듯이 이치가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지 이러고 이제 끝을 내놨습니다. 그 다음 성문이 선사의 송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막 앞에 여인 출정아 공안만 얘기해서 화두나 드시오 뭐 이래버리고 말면은 그냥 이제 참선으로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역대 조사 스님들이 해놓은 시나 송을 이렇게 보는 것도 재밌지 않습니까? 조금 어렵더라도 막 끝까지 한번 같이 봅시다. 같이 보고 그 다음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도 불교에서 이 가나선이나 이런 공부들을 통해 가지고 이 속에 다 이제 불교의 진리들이 담겨 있는 말이에요. 낙처가 있고 그냥 수수께끼가 아닌 말이고 그리고 혹 그런 말씀을 하실 분이 있어요. 그런 걸 왜 보냐? 화두는 참선만 해야지. 여러분 고려시대 때 조선시대 때 모든 스님들이 승과시험 그냥 과거시험 문제예요. 고시시험 문제예요. 이제 민법 총칙 뭐 헌법 개론 헌법 이런 거 같아요. 그냥 누구나 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보는 아주 기본적인 상식 텍스트 유교의 사서 같은 거죠. 그런 걸 봐야 됐던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무시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을.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보시자는 겁니다. 저는 좀 공부를 열심히 한번 해보다 보면 결국은 참선을 하게 된다. 여기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이게 엉어리가 져가지고 제가 17세 때 효봉스님 오도성 보고 마음에 걸려가지고 암만 공부를 해도 안 돼가지고 결국 출가했듯이 이렇게 한번 걸리기만 걸리면 이 그물에 걸리면 이제 참선해서 큰 공부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테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성문이가 송하되 너무 이제 여기는 이제 진짜 이제 시들이 나옵니다. 이 시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이제 시가 나오는 거죠. 좌옹입니다. 좌옹. 이게 옹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안았다는 거죠. 좌옹. 앉아서 안았다는 거예요. 좌옹, 군봉, 복백운하니 앵제심공 부지춘이라. 암전 화우 분분낙하니 몽교초의 식고인이로다. 여러분 이렇게 읽어놓고 보면은 시 해석 잘 안 되죠. 시 해석 잘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문순이, 망명이니, 뭐 여인이니 이런 말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진짜 시적인 세계와 비유와 은유, 뭐 알레고리 이런 게 다 상징 이런 게 다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앉아서 군봉, 뭇 봉우리가 여러 봉우리가 흰 구름을 덮었다. 품었는 것을 흰 구름을 덮은 것을 앉아서 품고 앉아 있으니 그랬습니다. 자, 지금 이분이 지금 어느 수준이냐 하면 말이죠. 흰 구름이 덮여 있는 뭇봉우리를 품고 앉아 있대요. 여러분 산이 있으면 산에 이렇게 봉우리가 굉장히 많은데 그 모든 봉우리를 흰 구름이 덮어버렸대요. 흰 구름이 덮어버린 것을 앉아서 이걸 전부 다 품고 안아가지고 이렇게 있대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여인의 선정을 상징한 거예요. 안 보이는 겁니다. 내용이 안 보여요. 봉우리가 다 환하게 보여야 되는데 그게 흰 구름이 이걸 전부 다 덮었어요. 모든 봉우리를 덮어버린 이 상태를 그 여인이 앉아가지고 이걸 딱 안고 품고 있다 이거예요. 품고 있어요. 선정이 들어서 품고 있는 상황은 이런 선정이 밖에서 보려고 해도 봉우리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제 밖에서 이 여인의 상태를 선정의 상태를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는 상태를 이와 같은 시로 표현했죠. 그다음에 앵제요. 앵무새 깨꼬리가 우는 겁니다. 깨꼬리가 우는데 어디예요? 깊은 골짜기에 깨꼬리가 울어도 부지사로다 그래요. 부지춘이로다. 봄을 알지 못하는구나 그랬습니다. 자, 이게 깊은 골짜기라고 하는 요게 여인의 선정이에요. 그리고 앵무새가 짖는 거, 봄 되면 새들이 막 짖잖아요. 이게 좋은 뜻이 아니에요. 이게 문수보살을 상징하는 거예요. 깊은 산에 선정에 들어있어가지고 깊은 선정에 들어있는 여인에 대해 가지고 이 문수보살이 가서 우요 삼잡을 하고 탄지를 하고 막 깨어나게 하려는 게 옆에서 앵무새가 지저귀는 거하고 똑같다. 그렇게 해서 아무리 깨꼬리가 울어도 부지춘에 봄이 온지를 알 수 없다. 여인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여인은 몰라요. 깊은 골짜기에 선정에 들어있으니 봄이 와서 깨꼬리가 짖고 앵무새가 노래를 불러도 봄을 알지 못하는구나. 문수보살은 깨꼬리가 됐고 여인은 깊고 깊은 선정에 들어있는 그런 상태를 설명했어요. 암전, 이게 바위 암자를 이렇게 똑같이 쓴 겁니다. 예전에 쓰던 옛 글자입니다. 이게 이거와 같습니다. 바위 암자가 같습니다. 암전, 화우, 바위 앞에 꽃비가 분분낙이다. 분분이 떨어졌다 이러죠. 분분이 떨어졌다. 이게 여러분 사실은 중국인들은 의성어, 의태어 쓸 때 우리처럼 말 그대로 표기가 잘 안 되니까 이렇게 첩어로 씁니다. 이어서. 분분이 그러면 우리를 분분이 떨어지는데 이렇게 하면 번역이 아니잖아요. 이럴 때는 뭡니까? 후두둑, 후두둑 하면 돼요. 후두둑 떨어지는데. 바위 앞에 후두둑 꽃비가 떨어지는데. 지금 봄이 됐어요. 자, 이건 바위는 뭡니까? 바위. 바위는 꿈쩍도 안 하고 있는 바위. 여인을 상징하겠고 여기에 봄이 와가지고 이 꽃이 이 후두둑 떨어지는데라고 했어요. 근데 이건 뭘 상징할까?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몽교. 여러분 이걸 몽각이라고 하지 않아요. 꿈과 꿈 깼다 했을 때는 각자를 꿈 깰 교라고 읽습니다. 교. 몽교라 그럽니다. 꿈을 깨고서 처음으로 초회, 다시금 돌아온 거죠. 식고인. 고인이라고 하는 우리 중마고우 했을 때 그 고자입니다. 중마고우 할 때 우리가 대나무 말을 타고 놀던 옛 친구 이래잖아요. 여기에 이제 고인, 보통 이제 고인이라 그러면 돌아가신 분도 고인이라고 하지만 여기서 고인은 고우입니다. 옛 친구, 중마고와 같은 옛 친구. 여기에서 고우라고 안 쓴 이유가 있죠. 우리 이제 시를 공부하니까 아시잖아요. 고인이라 그러면 돌아가신 분이 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인을 고우라고 썼던 이유는 봄춘자, 사람인자, 그 앞에 구름운자까지 다 운자를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 칠언시에는 두 번째, 네 번째 구절이 아니라 첫 번째 구절에도 운자를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우라고 하지 않고 고인이라고 했어요. 꿈 깨고서 첫눈에 옛 친구를 알아봤도다. 자, 갑자기 바위 앞에 후두둑 꽃비가 떨어지는 걸 보고 꿈을 깨서 옛 친구를 알아봤네. 이 소식은 뭡니까? 꽃비가 후두둑 떨어지는 게 망명보살이 탄지 한번 한 거고요. 딱 깨고서 보니까 옛 친구를 알아봤어요. 옛 친구가 누구예요? 망명이에요. 앞에 두 구절은 산에 그 봉우리를 품고 깨꼬리가 울어도 소리를 모르는, 봄 온지도 모르는 소식은 문수보살과 여인의 상황이고 뒤에 꽃비가 탁 내니까 바로 깨서 옛 친구를 알아봤다라고 하는 망명보살을 바로 알아봤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여인 출정화를 보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여인 출정화 염송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화두는 어렵지만 이렇게 해서 시를 보면서 선승들이 이것에 대해서 담론했던 그 내용들을 보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저와 같이 계속 선문염송의 화두의 바다에 계속 빠져서 잠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수보살은 지혜 제일인데 어찌해서 선정에 들어있는 여인을 선정해서 나오게 할 수 없었고 이 망명초집보살은 문수에 비해서는 훨씬 지혜가 부족한데 어째서 이 여인을 탄지 한 번에 선정해서 나오게 할 수 있었던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공부는 깊어가는 겁니다. 이 공안 하나하나에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세계, 언어 문자가 끊어진 세계와 언어 문자를 쓸 수밖에 없는 세계가 서로 붙어 있는 바로 그 중간에 이 시가 있고 송이 있다는 것이죠.